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원급제 소방직 한국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의 마지막,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이제 후반부로 완전히 끝물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특히 이제 근현대사 파트는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우리 기초 교재에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도 이제 보이겠습니다만은 거기 나와 있는 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조약의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제시대에 1929년에 세계적으로 이제 대공황이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흔들린 거죠. 뭐 사실은 뭐 공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는 여러분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래는 심리학 용어죠. 영어로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패닉에 빠질 정도로 경제가 나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대공황이죠. 이런 대공황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커다란 충격을 줬고 대공황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선발 선진국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선발 선진국들은 어떤 정책을 쓰느냐? 뭐 미국 같은 뉴딜 정책 같이 수정 자본주의적 정책을 쓰죠. 반면에 후발 선진국,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이 대공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이른바 침략 정책을 쓴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는 거기 나온 것처럼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는 뭐예요? 대륙 침략이지 뭐. 그래서 31년에 만주를 점령하고 37년부터 중일전쟁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침략의 발판 근거지가 돼야 되는데 민족 말살. 조선 사람들의 저항을 완전히 눌러야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여기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정책을 우리가 보통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전쟁에 필요한 일정 물적 자원을 동원을 위해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고 했다. 뭐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신사참배, 그 다음에 내선일체라고 하는 그런 구호. 내라고 하는 거는 내지, 일본을 내지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선일체.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황국신민서사 밑에 나오죠. 1937년. 우리는 대일본적 신민입니다. 그래가지고 걸 매일 외우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국어와 국사교육을 금지시키고 조선어학계 사건을 일으켜서 1942년에 우리나라 한글학자들을 투옥시켰고 일선 동조로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 신문이 폐간된 게 1940년이고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성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배급을 주지 않겠다는 이런 압박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단계적으로 간행을 하는데요. 무려 한 40권 됩니다. 조선사는 일본이 이제 야심차게 만드는 그 역사인데 교묘하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교묘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통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이 조선사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겨우 이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런 걸 우리는 황국식민화 정책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1930년대 경제는 뭐가 있을까? 다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이겠죠. 그래서 인적, 물적, 수탈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 일단 침략 전쟁으로는 31년 만주 사변 그래서 만주를 점령하고 37년 유고차오 사건 즉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 진주만을 기습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태평양 전쟁 좋다 치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과 싸우는 데 있어서의 발판이 될 곳은 우리나라니까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공업을 육성합니다. 주로 군수공업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북쪽 지방에 이렇게 군수공업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북쪽에는 군수공업, 남쪽에는 농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농업과 공업,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일본은 193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크게 공업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식민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와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있는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부지방에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면북양이라는 정책을 193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털,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건 군수공업이죠. 그리고 일본 방직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었는데요. 이것이 인적 무적 수탈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게 거기 국가총동원법 별표 3개 아시죠? 자,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일종의 전시 동원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 타이완,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식민지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국가총동원법과 관련해서는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 수탈하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출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가져가고 계산을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걸 공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식량의 배급, 미국 공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출이라고 하는 것을 뺏어가는 수탈이 이루어지고요. 인적 수탈, 지원병제도가 1938년, 징용제도는 노동력 제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1939년에, 요새 최근에 뭐 군함도라는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징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도병, 1943년에 전문학교 이상 재학생들을 모두 이와 같이 이제 전쟁 말일에 군인으로 끌어갑니다. 한 6천여 명이 대상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우면 일본이 좋은 거고, 또 싸우다 죽으면 일본은 더 좋죠. 한국의 엘리트들이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징병은 44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징병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징병해가지고 그 군사교육을 시켜놨을 때 나중에 저항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선이 워낙 힘들어지고 일본의 인적사원이 고갈되자 44년에 징병령을 내리기도 하죠. 정신대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을 정신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제는 1932년에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도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 이거 일본이 한 겁니다. 농촌진흥운동 이거 되게 제목도 좋고 좋은데, 우리 분명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여지껏 공무원 시험에서 일제시대가 좋다는 내용의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내용의 문제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일본이 우리에게 도와준 적은 없다. 농촌진흥운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농가 갱생 계획이니, 디귿에 보면 소작 조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작농이 이제 너무 열악하니까 소작농을 좀 이렇게 보호하려는 정책을 쓰는데요.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제시대가 끝났는데, 이게 어느 시대, 보통 어떤 유형이에요? 지문이나 법이 주어지고 그와 관련된 걸 골라내서 1, 2, 3, 4, 5가 나오는데, 그 1, 2, 3, 4가 각 시대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문제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제 침략 정책, 그 다음 뭐예요? 민족의 독립운동. 자, 이렇게 이어져야죠. 근데 198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이전과 3.1운동이라고 한 거에 이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3.1운동은 우리
민족운동에서 분수령이었다. 그러면 3.1운동 이전에 민족의 독립운동은 뭐가 있었을까? 거기 198쪽에 보면 거기 일본의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 그래가지고 국내의 항일 비밀결사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바로 이번에 만주와 일본의 독립운동 기지 바로 이겁니다. 국내에서는 거기 있는 것처럼 비밀결사 일본이 무슨 정책 썼어요? 무단통치 썼잖아요. 1910년대. 따라서 몰래 조직을 할 수 있는 비밀결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죠. 그걸 독립운동기지. 뭐 좀 좋게 얘기하는 거죠. 뭐 계획된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치밀한 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밀결사, 국내의 비밀결사, 그 다음에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 체계적인 독립운동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고 상당히 고립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1910년대의 독립운동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내의 항일 비밀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대한광복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사실은 독립의군부가 먼저 생겨요. 1912년이니까 사실 먼저인데 그걸 대한광복회를 먼저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립의군부 잠깐 보면요. 임병찬이라고 하는 의병장 출신 독립운동가가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을 했는데 복벽주의를 했다. 복벽주의. 국왕을 다시 세우는 것. 복벽이란 거.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직은 의병의 그런 색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복벽주의고요. 공화주의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가 큰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큰 역할을 한 단체,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죠. 3.1운동 이전에 대표적인 걸로 대한광복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중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대한광복단이 경북 풍기에서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이것과 박상진이 이끄는 조선국권회복단, 대구를 중심으로 했던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대한광복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조직은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각 도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지부를 설치하는 식으로 이제 계획을 졌고요. 총사령에는 박상진이 취임했고 부사령에는 김좌진입니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이 이때 이제 그 항일 비밀결사 대한광복에 참여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김좌진은 이제 만주 지역 그 지역의 그 책임자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만주와 접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성격 비밀결사고요. 당연히 공화주의를 지향했어요. 공화주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신민회 기억 안 나요? 애국개몽운동? 바로 그 신민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화정체를 지향했다. 결국 밑에 그 아까 우리 독립의군부 했는데 독립의군부가 복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벽주의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대세는 공화주의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활동, 군자금을 모금하고 친일파를 처단했습니다. 군자금 모금에 참여하지 않은 친일파를 처단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친일파 처단하니까 일이 커지죠. 그 와중에서 꼬리가 붙잡혔어요. 자, 목표,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회복, 그리고 만주에 독립군 사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무력적인 저항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대한광복회의 강령이 보이죠. 일본에 보면 부호의 의원금 및 일본인이 불법 증세한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세금 운반 그 마차를 습격해서 세금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일본이 당시 세계 최고의 수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결국 박상진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박상진은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죠. 사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하면서 박상진
자기가 형님이라고 부르던 아주 그 따르던 민족주의자 아니겠어요? 김자진 장군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밖에 조선 밑에 보면 뭐 조선 국권회복단이라든가 뭐 송죽회 기성단 이게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런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 그 지역에서의 비밀 결사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뭐죠? 그런데요, 이 독립운동 기지와 관련해서는 199쪽의 지도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시죠. 이제 만주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만주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맨 오른쪽에 거기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돼서 러시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 러시아 지역을 우리가 보통 연해주라 이렇게 부르죠. 연해주. 그리고 그 연해주에서 왼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거기 연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청이라든가 용정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보이죠. 이 지역을 북간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북간도. 예. 다시 왼쪽으로 쭉 오시면 거기 삼원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을 서간도라고도 부르고 남만주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1910년대에 조선인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이 돼서 그곳에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먼저 왼쪽 198쪽에 있는 내용과 이런 거 볼 때 지도를 같이 보세요. 보통 그냥 지도를 좀 그려놓고 하면 좋은데 그 교재에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많은 학생이 이거 중요합니까? 글쎄요. 한 중간 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급직렬에서 보면 이제 일행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직과 소방지로 내려오면서 이제 자주 출제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좀 해둬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가 흩어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아까 그 국내 비밀결사 함께 아직 통합적인 조직이 못 만들어진다는 거. 그 통합적인 조직을 만들게 된 건 아까 이번 3.1운동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면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3.1운동이 비록 실패했지만 임시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운동의 역량이 아주 결집됐던 상황이거든요. 그 직전의 상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노력하던 상황. 자, 간단히 좀 살펴봅시다. 서간도라는 곳입니다. 서간도. 서간도는 지금 지도에서 보면 삼원보라는 곳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경학사가 부민단으로, 부민단이 한족회로, 한족회 산하에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뭡니까? 저기 군대가 만들어져요. 거기 이상용과 직청차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용 선생은요, 경상북도 안동의 임청각이라는 곳에서 낳고 자라잖아요. 그 임청각이 일제가 그 직위를 끊기 위해서 그 100칸에 99칸 넘는 그 집의 앞으로 철도를 이렇게 깔았단 말이죠. 이번에 엊그저께 경상북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철도를 옮기잖아요. 원래 중앙철도 옮기면서 임청각 복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그와 같은 나쁜 짓을 했어요. 왜? 바로 그 이상용 같은 이상용을 비롯한 그 많은 가족들이 이주해가지고 독립운동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끊기 위해서겠죠. 자, 삼원보.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라는 거 만드는데 이게 사실 신흥 무관학교로 관련된 신흥무관학교 별표 3개 하십시오. 이회영 선생이라는 분이 거기 이제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회영이라는 분이 구직을 하죠. 글쎄 이거 뭐라 그래, 조선판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해야 되나? 이회영 선생 6형제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친민의 활동도 하셨고, 그 중에 이제 큰형님인 이석영이라는 분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6형제가 다 이사를 했죠. 그때 만든 돈이 5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지금으로 환율 한 600억인데요. 땅을 헐값에 팔았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그 땅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 뭐 수백조가 될 겁니다. 지금 뭐 거의 구리시부터 양평 지역의 거의 모든 땅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걸 모두 이 신흥무관학교에 쏟아붓고,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 1919년서부터
1913년서부터 신흥무관학교가 폐교된 게 1920년입니다. 거기 1919년까지라고 써놓으면 좋겠네요. 1919년까지 약 10여 년 가까이 3,700여 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끼친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밀산부 한흥동인데 오른쪽 지도에 보면 밀산부의 한흥동이라는 거 보이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북간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간도에는 지금 뭐 강민회라고 하는 그런 자치조직이 만들어지고 중강단, 별표 3개죠. 대종교도가 만든 단체인데 북노군정서라고 하는 그런 무장조직을 만들었죠. 그리고 대한국민회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용정 지역에서 북간도 용정 지역에서는 서전소술이라고 해서 이산설이 만든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학교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명동학교 같은 게 많아요. 명동학교 너무 유명한데요.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윤동주 명동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일운동을 하시던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간도 지역 우리가 살펴봤어요. 특히 중강단과 북노구정서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는 아까 봤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그 13도 의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성명회가 만들어지며 건업회 성명회가 해산되고 그에 또 건업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건업회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광복군정부가 만들어진 1914년이죠. 그래서 거기 항일 무장터전을 마련하고 훗날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대한광복군정부 올해 지속 못하고 해산이 됐습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뭉쳐서 거기 대한국민의회라는 거 만들죠. 이동희와 문창호 같은 거 중심이 된 1919년 일종의 임시정부입니다. 무장투쟁 3.1운동 이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적 성격 대한국민의회가 됩니다. 별표 3개입니다. 그 연해주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이 뭐 해도신문이라든가 권업신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신문들이 발행이 많이 됐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지도에는 없지만 북경, 중국 관내에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즉 북경과 상하이 지역에 보이는데요. 상하이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동제사라는 조직이죠. 동제사. 그리고 뭐 신한혁명당과 신한청년당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뭐 동제사라는 조직,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동제사 같은 거 만들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동단결 선언이죠. 1917년. 자, 위에서 언급한 신한혁명당 계열인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수왕 등이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는 공화주의적 기구를 수립을 제의했는데요. 사실상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 별표 3개 하시고요. 임시정부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3.1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임시정부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대한인국민회라는 게 조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창호라든가 뭐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하게 되는데 대한인국민회 미국 교포 조직이 있었다. 결국은 뭐예요? 전부 이렇게 좀 떨어져서 흩어져 있었다는 특징이죠. 자, 이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3.1운동이죠. 1919년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3.1운동을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은 뭐 출제 가능성이 안 높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나오는 문제가 자주 나오지만 3.1운동이 나오는 문제를 또 틀리는 사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쉽죠. 그러니까 점수 주는 문제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하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일단 왜 3.1운동이 하필 1919년에 일어났느냐? 일단 민족 자결주의라는 배경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18년인데요. 전후처리 원칙으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했습니다. 유럽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었지만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자. 이게 이제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커다란 영향을 줬죠. 또한 일제는 극악적인 무단 통치라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고종임금이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1919년 2월에 돌아가시는데 1월에 돌아가시는데 이때 고종 황제는 독살되었다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고종의 독살설이 거의 정설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정확히 우리가 지금 모르겠지만 아마 고종 임금이 망명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60대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 고종을 독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랬다면 국외에서도 아까도 봤지만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특히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인데요. 여운형, 김구, 이광수 같은 사람도 다 참여했어요. 이 신한청년단.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여기 했는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께 독립청원서를 전달한 적도 있고 특히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합니다. 아직 임시정부가 조직되기 전이에요. 김규식이라는 분을 파견하죠. 거기 여운형과 김규식은 나중에 근현대사, 우리 해방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사 김규식, 언더우드 아펜젤러 박사가 만든 경신학교. 네. 그러니까 아펜젤러 박사가 거의 자식처럼 키웠어요. 가족처럼. 그러니까 그 가족도 영어 쓰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도 거의 영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어학의 재능이 있어서 불어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파리 강화회에 파견했는데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조직이 될 때 신한청년당은 임시정부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김규식 선생은 임시정부의 대표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각지에서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대동단결선언을 얘기했잖아요. 상하이에 있었던 대동단결선언. 근데 그와 비슷한 거죠. 이제 만주에서는 무독립선언이 있었어요. 대한독립선언이라고 해요. 만주 지린에서 있었고 조소한 기초에서 민족지도자 39명 등이 서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2월 8일 날 학생들의 만세시위가 이거 28 독립선언이라고 해요. 물론 그 선언문은 이광수가 이제 기초를 했는데 이와 같은 해외의 분위기와 국내의 분노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되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밑에 보면 그 독립선언서도 쭉 되는데 그 독립선언서들이 그 사료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좀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독립선언이지? 그 차이가 뭐냐? 무장투쟁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3.1 그냥 일반 기미 독립선언서처럼 비폭력을 주장하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힌트가 될 수 있죠. 자, 3.1운동 일단 서울 탑골공원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주도층은 1단계 거기 보면 학생과 종교계 대표입니다. 모여도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학생, 종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비폭력주의를 내세웠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3단계 보시면 농촌과 국외로 퍼져나가고요. 농민이 주축이 되면서 무역운동으로 변화됩니다. 일본이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탄압해서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일본인들에 대한 보복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일제히 탄압 볼까요? 학살과 탄압입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 제암리 교회에서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의 순국, 총독 하세가와의 잔인한 보복, 추호의 가차도 없이 엄중처단한다는 협박문을 발표하고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박은식 선생이 쓴, 박은식 선생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 우리 앞에서는 언론인으로서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책의 기록에 의하면 사망이 7,500명으로 기록됐고, 일본 공식 기록은 7,200여 명 정도 됩니다. 사망이. 부상이 15,000인데 대단히 심각한 부상들이에요. 눈깔이 하나 빠진다든가, 팔이 잘린다든가, 이런 아주 심각한 부상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3.1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3월부터 늦게는 10월까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써 3.1운동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됩니다. 자, 그 영향을 볼까요? 체계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요. 그래서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제 체계적
그래서 내가 그냥 임시정부 하나만 써놨는데 각지의 임시정부 일단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장투쟁의 필요성은 더욱더 각성하게 된 거예요. 7,000명이나 죽었는데 잘 되지 않잖아요. 일본이랑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1920년대 만주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 독립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제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제 변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이 이제 우리를 잘해준다기보다는 고도의 시민 통치에 친일파를 갖다가 육성하게 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문화 통치로 인한 친일파 이 사람들하고 저 1910년 한일 병합적에 도장 찍은 원조 친일파 이완용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본이 보기에는 이완용 같은 사람은 이용 가치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얘 이완용 같은 놈으로 막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 사람 이완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묘가 이완용 묘다 라는 소문만 나면 어느 날 그 묘가 파헤쳐져. 그럴 정도. 이완용이 그래서 가면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하죠. 어쨌든 뭐 전부 다 파헤쳐집니다. 근데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 이른바 우리 그 중추원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초창기 인물들은 골수 친일파고 친일파에 가면 완전히 나라 팔아먹은 몰입애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얘기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뭐 하던 사람들이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친일파를 육성해야 된다. 이들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화 통치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가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친일파로 걸려든 사람 대표적인 누구예요? 이광수잖아요. 이광수. 지금 3.1운동까지만 해도 열심히 투쟁하던 이광수가 말이죠. 딱 걸려들어가지고. 근데 이광수가 무조건 일본 좋다고 그랬나? 그게 아니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본의 협력을 받아서 나중에 하자.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타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참 흑백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빡빡이 하냐. 그게 아니에요. 지킬 건 지켜야죠, 여러분.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Rule is rule. 왜 그런 말이 있겠어? 그 사람들은 지킬 건 지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중국은 법을 잘 지킵니다. 처벌이 강하죠. 그리고 한 번도 유예한 적이 없어요. 시작하면 끝장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법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법과 사상이 어때요? 진시황 중국이에요. 세계의 법 개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진국적 그 나라입니다. 너무 중국을 띄워주나?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중국의 오사운동 1919년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거든요. 인도의 비폭력 무장운동. 물론 직접적 영향이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코리아 사람을 동정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중동 터키 민족주의 운동에도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 독재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자, 임시정부, 거기 오른쪽 그 지도에도 봅니다만은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한성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래서 임시정부가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거 말고도 확인되는 임시정부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통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암만 해외에서 만들어도 중요한 건 국내에 있어야 된다. 국내가 정통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상하이에서 통합을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임시정부 상하이 통합안 잠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상하이와 러시아령이 설립된 정부들 일체 해산한 다음 오직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 대표를 인정하여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자,
임시정부입니다. 한성정부 개정해오면서 통합했다.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8년 아니겠습니까? 내년은 2019년이죠. 임시정부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행사가 무지하게 지금 임시정부 그 행사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 임시정부 얘기. 임시정부 반드시 나온다. 여기 내년도 모든 직렬의 모든 그 공무원 시험에 임시정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는 안 나오겠지. 조금 어렵게는 내겠지. 예. 임시정부. 예. 근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원리는 이승만 정부가 원리다 이런 식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 헌법 이승만이 만든 헌법 자체에 재헌헌법에도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자, 대통령에는 처음에 집정관 총재라고 했죠.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인데요. 대한국민의회의 대표의 자격으로 합쳐지니까 이동희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동희 선생님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돼요. 그때 개헌을, 헌법을 바꿀 나라도 없는데 이렇게 개헌을 여러 번 했어요. 기가 막히죠. 현재 우리나라는 8차 개헌인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미국은 그 헌법 개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헌법 수정 조항이 거의 달리죠. 수십 개 이제 수정 조항이 달리지만 어쨌든 헌법 그대로고 일본도 헌법 개정 2번밖에 안 했어요. 대일본제국 헌법하고 평화헌법. 우린 너무 많이 해요. 1차부터 5차까지인데요. 이승만이 탄핵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탄핵의 원조예요. 그리고 이 이승만 이후에 이승만이 탄핵되고 나서 이제 박은식 선생이 임시 대통령을 하다가 그 양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국무령 중심의 이제 집단 지도체제가 쭉 되다가 1940년 4차 개헌 때 주석 지도제가 되죠. 김구가 주석이 되죠.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이 탄핵되는 시점부터 임시정부가 상당히 약해진다는 거고 김구가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임시정부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 사이가 임시정부의 친책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 연통제, 국내 연락망을 만들었고 교통국, 역시 정보 분석기구 이런 조직을 만들었으나 오래가진 못합니다. 일본에게 전부 다 들통이 나죠.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이 공채에서 이제 이 공채를 많이 사줬던 사람들이 미주 동포들이죠. 달러를 많이 내줬고요. 이륙양행, 백산상해 같은 일종의 위장된 회사들인데 이게 임시정부의 그런 산하기구. 이륙양행 같은 경우는 교통국 역할을 했고요. 백산상해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의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회사 역할을 했습니다. 백산 안희제, 경상도의 거부였죠. 거의 모든 재산 다 여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군사활동은 넘어가시고요. 1940년이 돼야 이제 직접적으로 광복군을 조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 아주 강화했죠. 외교. 그리고 옆에 보시면 구미위원부 별표 3개 하세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됐을 때 미국에서 구미위원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하이에 와서 불과 9개월 머물고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은 게 1년이 안 돼요. 전부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미위원부 조직에서 지가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던 이동희 선생 같은 분은 소련과 교섭을 하게 되고 소련은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피약한 민족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제 우리한테 접근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이동희가 소련 혁명정부와 공수동맹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임시정부하고. 그리고 지원금을 받았어요. 약 200만 루블을 주기로 했는데 한 70만 루블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지금 돈은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안 도와줬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자,
문화적으로는 뭐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그거하고 달라요. 이 독립신문 누가 했어요? 예? 누구지? 이광수. 이거 발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사라졌다가 국내로 들어가서 조선 총독부에 자수한 사람이에요. 이광수가. 예. 자, 그런데 임시정부 뭐 당연히 외교 독립 중심이잖아요. 잘 됐겠어요? 잘 안 되죠. 임시정부가 뭐 아니 여러분 외교로 독립한 나라 있으면 좀 나 좀 가르쳐줘요. 예? 외교로 독립한 나라 좀 있으면 좀 가르쳐줘. 별로 없어요. 태국? 뭐 태국이 외교로 독립했나?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나?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임시정부의 침체가 이루어져요. 임시정부 침체를 바로잡기 위한 바 국민대표회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1923년. 왜냐? 이 대표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죠. 120만의 위임 통치론. 그럼 넘어가시고요. 임시정부 침체. 그리고 무장투쟁론과 외교 독립론의 노선 갈등이 심했던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졌어. 이때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소집이 됩니다. 국내외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이때 이 국민대표회의는 둘로 나눠집니다.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게 되죠. 자, 창조파의 노선은 무장투쟁론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도 받아들인다는 게 과격파들이고요. 개조파는 안창호 같은 분이 이제 중심인데 민족주의 우파를 형성하고 실력 양성론과 외교 독립론을 좀 중심으로 했어요. 주장.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폐지하고 무장투쟁 중심의 대표기구를 만주 지역에 만들어요. 무슨 정부냐? 정부가 할 일은 없지 않냐? 가서 무장투쟁을 하자. 조선공화국 혹은 한이라고 하는 새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결의가 이루어질 정도예요. 반면에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유지하되 이름에 걸맞게 개혁하자. 결과는 결렬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가 결렬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다 떠나죠. 그럼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정고수파만 남죠. 그래서 결국 임정고수파만 남게 되는 상황. 그 임정고수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 백번 김구 같은 사람이 되겠죠. 예, 임시정부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1932년까지 약 10년간 임시정부는 아주 극단적인 침체, 그리고 독립운동 주도단체의 역할을 못합니다. 백번 김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뭐 프랑스 경찰이나 또 일본 그 경찰이 아니고 또는 뭐 일본의 그런 놈들이 아니고 임시정부 청사가 새들어 있는 집주인. 왜냐면 월세를 못 내고 월세를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맨날 쫓아다니고 김구는 도망다니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욕적인 언사도 그죠. 네가 무슨 야 월세나 내 새끼들 무슨 정부는 정부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러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그 중심을 이끌어가던 단체는 어딜까요? 중국의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재정비입니다.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게 1931년이죠.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사이에 의열단이 잘하고 있었거든. 의열단을 벤치마킹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의 의가 1932년에 있게 되고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임시정부가 기사회생을 한다 입니다. 그리고 1940년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3.1운동과 임시정부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쨌든 1920년대는 임시정부가 지도력을 상실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 독립운동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한국사 능력시험을 가르칠 때는 건너뛰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독립운동사 어려워. 개새끼들 왜 이렇게 어려워? X 끝 그냥 틀려줘.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만큼 여러분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보통 뭐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죠. 독립운동사 특강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렵게 나올 부분 같은 거면 찍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기초과정인가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 있는 흐름 정도 정리합시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